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은 임신성 당뇨병 혈당관리 두 번째 시간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서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물요법의 시행 기준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당치가 다음과 같이 계속 높은 경우, 즉 임신성 당뇨병은 대부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조절이 안되고 계속 혈당이 높아서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공복 혈당 95 이상, 식후 1시간 혈당 140 이상. 만약에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120 이상이 나올 때, 이렇게 이제 혈당이 높게 되면 당 조절이 잘 안되고 그로 인해서 산모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약물을 사용하게 되겠죠. 사용하는 약물은 대표적으로 인슐린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경구약제, 먹는 약을 쓰기도 하지만 먹는 약은 대학병원 일부에서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임상시험적 성격으로 쓰기도 하는데, 또 어떤 병원은 쓰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하게 사용됐던 인슐린이 제일 좋은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혈당 측정은 하루에 4번, 공복, 그리고 각 식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복은 아침에 눈 떠서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체크하면 되고, 식후 1시간은 이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식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 후예요. 그러니까 밥을 떠먹는 시점을 기점으로 1시간 후지, 식사를 다 먹고 숟가락 놓고 1시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당 측정하는 기계는 아주 다양해요. 조금 사용법이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조금 설명을 잘 듣고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 준비사항, 이 혈당 측정을 할 때 바늘로 찔러야 되잖아요. 이럴 때 좀 아프고 번거롭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 보니까 강북삼성병원 당뇨병 바로알기 시리즈에 그 내용이 좀 실려 있어서 발췌를 해봤어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다.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측정하면, 따뜻한 물이니까 이제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알코올솜으로도 이렇게 닦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약국에 일회용 알코올솜이 이렇게 파니까 그걸로 알코올솜을 이렇게 묻혀서 바늘로 찌르는데, 다 마르고 찌르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마르지 않고 찌르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손을 심장 아래로 향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심장보다 아래쪽에서 손을 이렇게 한 10번 정도 흔들어준다, 털어준다. 그리고 그 체열할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여러 번 해주는데, 그걸 잘 이렇게 측정하겠다고 손끝을 이렇게 막 쥐어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열 부위는 매번 변경한다. 계속 한 곳에만 찌르면 아프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여기 찌르고, 점심에는 여기 찌르고, 저녁에는 여기 찌르고, 다음날은 여기 찌르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찌르면 덜 아프겠죠. 그리고 체열을 할 때 손가락이 정면보다는 손가락의 측면이 좋대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늘은 일회 사용의 원칙이다. 요즘은 뭐 일회용 바늘을 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건 뭐 그냥 일회용 바늘을 쓰시면 되겠고, 기계는 회사마다 사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잘 이해해야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혈당 측정에 저는 이제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들에게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줘서 매일 그 병원에 오실 때마다 테이블을 들여서 측정해 오게 해요. 그래서 위에는 날짜를 쭉 적고, 그 다음에 공복,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에서 이렇게 쭉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혈당을 측정할 때 결과가 좋으면 횟수를 줄인다고 했죠. 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4번 다 찌를 필요는 없고, 뭐 2번 찌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1번 찌를 수도 있어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수치를 적어 오시면 혈당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공복은 95 이하, 식후 1시간은 140 이하. 물론 식후 2시간 체크하시는 분은 120 이하가 되어야 되고, 제가 이제 임신성 당뇨병 진단되신 분들에게는 이 테이블을 줘가지고 일주일 정도 해오시고 일주일 후에 와서 저한테 숙제 검사를 맡으라고 해요. 그리고 혈당 목표치보다 높은 것을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치게 되겠죠. 이렇게 빨간 펜이 많이 체크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식단에서는 제가 적어보라고 해요. 식단 구성을. 그래서 떡볶이, 계란, 냉면, 김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셨다면 떡볶이가 좀 혈당을 높인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 떡볶이를 먹을 때는 좀 줄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떡볶이가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음식이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인슐린의 종류 설명해 보면 뭐 인슐린 리스프로, 아스팔트, 레귤라 인슐린, MPH 인슐린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작용 기간이 긴 롱액션의 인슐린 여러 종류도 또 있는데 되게 임신부들한테는 요 정도 사용해요. 요 정도 사용하고 그게 이제 구분되는 게 작용 시간 때문에 뭐 빨리 작용하고 지속 시간이 오래되고 짧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리스프로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주사를 놓으면 1분에서 15분 이내로 작용을 하고 지속 시간도 좀 짧죠. 그래서 이게 초속효성, 그 다음에 레귤라 인슐린 30분에서 60분에 시작돼서 한 2-4시간 정도 지속하는데 속효성, 그리고 MPH 지속형은 뭐 1시간, 3시간 사이에 작용을 해서 최고가 5-7시간 좀 지속기간이 긴 지속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꼭 뭐 해당 산모에게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담당 원장님이 잘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인슐린을 병에 있는 인슐린을 사서 주사기로 뽑아서 사용했지만 요즘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휴대성 가지고 다니기 편하라고 이렇게 펜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펜형이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일부만 발제를 했는데 뚜껑이 있어서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인슐린이 이렇게 들어있는 용기가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런 인슐린 종류를 사서 인슐린을 주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을 학습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회라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이 협회가 PDF 파일로 이렇게 배포를 하신 자료가 구글에서 검색이 되길래 그걸 읽어보니 좀 설명이 그림으로 쉽게 되어 있어서 오늘 그걸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림처럼 그냥 뚜껑을 열어요. 펜 뚜껑을 열고 그럼 안에 이제 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인슐린이 담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침전물 형태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 10번, 20번 이렇게 잘 흔들어 줘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이 끝에 보면 고무마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끝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알코올솜으로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바늘. 이 인슐린을 살 때 일회용 바늘을 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한 100개 정도 들어있는 인슐린 그 일회용 주사기가 있는데 그 주사기의 그 덮개를 이렇게 뜯어내고 이 끝에 고무마개 쪽으로 나사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딱 장착이 됩니다. 근데 바늘이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펜 뒤에 보면은 이제 용량을 맞추는 다이얼이 있거든요. 그 다이얼을 1이나 2로 맞춰서 이렇게 꾹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 바늘 끝에 약간 밀키스 같이 생긴 용액이 한 방울 두 방울 맺혀요. 그게 맺히면 이 바늘이 불량품이 아니구나, 괜찮은 그 제품이구나 하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용하는 용량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식전에 어떤 산모는 8단위 맞고 어떤 산모는 10단위 맞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가령 10단위 맞는 임신부는 그 다이얼 뒤쪽에 숫자를 10으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주사할 부위에 알코올솜으로 닦은 다음에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한 10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늘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는데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서 찌르고 한 1-2초 만에 빼버리면 바늘을 통해서 그 인슐린 용액이 줄줄줄 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정확하게 용량대로 주사를 못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늘로 찌른 다음에 천천히 10초를 세야 돼요. 그리고는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늘을 뺀 후에 알코올솜으로 그 주사 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그냥 한 5초, 10초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는 다 쓴 바늘은 빼서 바늘에 넣고 이제 인슐린 그 펜 뚜껑을 다시 닫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부위에 어떻게 찌르는가, 뭐 4-6mm의 짧은 바늘을 사용할 경우 피부를 집어 올리지 않고 바로 주사한다. 90도로 바로 직각으로. 근데 요즘은 긴 바늘 없어요. 거의 짧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주사병에서 주사기를 빼서 사용할 때는 좀 긴 바늘이 있어서 좀 찌르면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곤 했는데 요즘은 다 짧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대신 그 굉장히 마른 분이 맞을 때는 이게 주사가 약이 정확하게 피부 밑에 피하 지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깊게 들어가서 근육 쪽으로 찌르게 되면 잘못 투여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바늘이 길거나 아주 마른 사람은 이게 근육을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마른 사람 경우에는 살을 좀 이렇게 집어 올려서 그 피하 지방으로
찌를 수 있게, 또는 또 이렇게 집어 올린 다음에 45도로 옆으로 이렇게 찌르면 밑에 근육을 안 찌를 수 있겠죠. 이 네 번째 그림은 근육까지 집어 올리지 마라, 마른 사람 경우에. 근육까지 집어 올리면 잘못 찌른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 임신성 당뇨 임신이 주로 비만이나 과체중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살을 집어 올려서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마른 분을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은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그래도 바늘보다는 두껍거든요. 보통 배에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집어 올리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찌르면 그 불안정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서 약간 볼록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찔러도 되고 그냥 찔러도 되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인슐린 주사 부위는 저는 주로 이제 배꼽 옆에 배를 이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맞으면 안 돼요. 한 곳에 맞으면 인슐린 양리작용상 피하 지방이 뭉치고 가렵고 감각이 좀 뜨끔뜨끔, 그래서 자결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홀수 날은 오른쪽, 짝수 날은 왼쪽, 그것도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또 왼쪽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맞으라고 하고, 또 찔렀을 때 좀 아프거나 예민한 분들은 허벅지 쪽에, 허벅지 바깥에 찌를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뒤쪽, 엉덩이 뒤쪽이나 팔 뒤쪽도 찌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혼자 이렇게 찔러야 되거든요. 누가 찔러주는 게 아니라 산모 본인이 직접 찔러야 되는데, 이 뒤쪽을 이렇게 돌려서 찌른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찔러야 된다면 이 배꼽 옆이나 허벅지가 좋죠. 그렇게 찌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 이거는 간단하게 다 설명됐어요. 이제는 이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저혈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인슐린이라는 약은 혈당을 강제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중에 밥을 거르고 굶는다든지 이러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속효성이나 초속효성은 금방 작용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잘 안 생기는데, 혈당이 아주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지속형 그 인슐린도 같이 이렇게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초속효성이나 속효성하고 겹쳐서 사용할 경우 과용량으로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혈당은 빠지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산모나 뱃속태아가 둘 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인슐린을 맞는 임신부에게 절대 밥을 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란 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이하로 낮아진 경우, 이렇게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몹시 굶었을 때, 한 두세 끼 굶었을 때 막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막 식은땀 나고 손끝이 막 떨리고 불안정해지고 시야가 좀 흔들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를 저혈당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 생겼을 때 의식 변화, 경련 이런 게 산모에게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뱃속 아기도 사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처 방법은 혈당을 측정합니다. 잘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혈당기를 꺼내서 측정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배고픈 느낌이 심하게 될 때는 그냥 주스나 콜라나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먹으라고 해요. 그렇게 저혈당이 자주 오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인슐린 맞으면서 굶지 말라고 단단히 설명을 했는데 일부러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러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간혹 생겼을 때 이렇게 주스나 과자나 이런 걸 먹게 되면 1, 2분 내로 아주 빠르게 증상들이 사라지고 저혈당에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 혈당기를 그 시간에 측정해서 70 이하네? 그럼 71이면 어떡할 거고 69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불편 증상이 심하게 생기면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그 임신부들에게 항상 가방에 주스나 아니면은 달콤한 그 크림 과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먹어서 산모와 아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회복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혈당 조절이 원래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을 해서 잘 조절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혈당이 심해서 잘 안 되는 경우 인슐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인슐린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저혈당이 생기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강의를 듣고 잘 적용하셔서 건강한 임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